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복귀를 앞두고 하이브와 그 자회사인 어도어가 경영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넘어 폭로전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부에서는 이번 사안의 쟁점 가운데 하나죠. 아이돌 그룹의 컨셉 표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구독경제 모델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OTT 플랫폼들이 최근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2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데뷔 1년 만에 걸그룹 뉴진스는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뉴진스의 성공 뒤엔 소속사 어도어에 민희진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 중 하나였던 어도어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시한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진행한 어도어에 대한 감사 결과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입니다.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우리말 잘 안 듣지 저 찍어 누르기 위한 그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느껴지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려는 건 자신의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 대표는 평소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에서 기획한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며 수시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매우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를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골랐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기 그 K-팝 구조는 좀 일단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오디오에 나오잖아요. 산하 레이블. 네. 레이블이 뭐예요? 이거 설명을 좀 드리려면 이 K-팝 이 아이돌의 역사를 조금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뭐 핑클이나 H.O.T 뭐 이런 식의 1세대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와의 관계가 기획사가 이제 가수로 활동했던 유명인이 회사를 차리면서 그 회사 내에서 아이돌들을 육성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 수장이 모든 것에 관여를 하게 돼요. 네. 뭐 기획부터 뭐 마케팅, 뭐 작곡 이 모든 방면에 있어서 그 수장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많은 아이돌들이 탄생을 했는데 K-팝 시장이 점점 커지고 해외로 진출을 하면서 이제 2세대, 3세대 아이돌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이제 기존의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너무 수장에게 모든 걸 의지하다 보니까 색깔이 한정되고, 그리고 만약에 저 수장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수장이 만약에 부재된 상태가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아이돌들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시장의 불안감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가 선택한 방식은 레이블 체제였죠. 독립회사가 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담 관리하는 자회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원래 했던 게 이제 인하우스 방식이라서 하나의 회사에서 모든 걸 다 관리했다면 이제는 각자 팀마다 다른 회사, 독립회사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레이블마다 추구하는 음악의 방식, 음악 지향점이 좀 다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그룹들이 하나의 회사, 이 하이브라는 회사 이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독립 그러면 레이블들이 존재하니까. 어도어라고 하는 자회사는 뉴진스를 전담 관리하는 자회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네,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그래요? 근데 왜 갈등이 벌어져요? 이게 이 하이브가 선택한 방식의 단점입니다. 언제든 이 지분 구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거든요. 일단 장점은 만약에 하이브에서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내놨는데 잘 안 되면
이 하이브에서 받을 수 있는 타격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몸집을 좀 줄인 자회사 이 독립 레이블에서 제작을 하면 그만큼 리스크도 줄어드는 대신 또 다른 리스크가 존재하는 게 그 그룹이 잘 됐을 경우에 지분 구조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쳐서 회사를 먹으려 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또다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이 문제는 잘 될 때 이제 문제는 발생. 그렇죠. 안 될 때 문제도 있지만 잘 될 때 문제도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익의 몇 프로를 떼준다든지, 네. 스톡 옵션을 준다든지, 네. 지분의 몇 %를 준다든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 될 때 문제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민희진 대표는 월급을 받는 대표이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네, 회사니까 이 법인이니까. 근데 그 외에 이제 이 뉴진스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성과급 개념으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하이브의 주식을 하이브가 이 어도어의 주식을 100%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출자금이 161억이었는데요. 그 돈이 다 100% 하이브의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 잘 되면서 싸게 민희진 대표에게 18%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 구조가 18%의 주식을 민희진 대표가 갖고 있고 민희진 대표의 측근이 2%를 갖고 있고 나머지 80%는 하이브가 갖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너스로 콜옵션을 같이 줬습니다. 나중에 언제든 다시 팔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주식을 팔았어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생각하기에 그 18%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뉴진스가 성장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나의 노력이 대다수가 들어가 있는데 정당한 보상은 아니다. 정당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질은 경영권 분쟁 이전에 네. 정당한 보상이냐 아니냐의 문제 이게 되는 겁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발단은 갑자기 그러니까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이브 측에서 어도어 감사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민희진 대표가 뭔가 일을 벌렸구나라는 식으로 여론이 흘러갔는데 민희진 대표가 반격을 한 것은 사실은 하이브 측에서 출시한 다른 걸그룹 아일릿이 자신이 출시를 했던 뉴진스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카피를 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방시혁 의장에게 제기를 하니까 이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갑자기 나한테 내가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다면서 나를 찍어 누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간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 분쟁이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지 이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여기서 지금 뭐 판단을 하고 말 성질의 문제는 네.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전개돼 왔다로만 정리를 하고 네. 다만 이제 이거는 가치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 이야기에 이제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표절을 했다. 아니다. 근데 어떤 노래를 표절했다는 것은 기준이 명확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판례가 있죠. 근데 네. 컨셉을 표절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상당히 그 부분이 법적으로는 애매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경쟁을 우리가 방지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타인이 상당한 투자 노력의 성과를 거뒀는데 상거래 관행이나 경제 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영업을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 이게 되게 포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률이요. 이를테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판시는요. 이거는 그냥 그 브랜드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에르메스 백이라고 엄청 고가의 백이 있지 않습니까? 명품 아니에요, 그게? 그중에 캘리 백이라는 그 디자인을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이거 에르메스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기에 국내 디자이너가 누나를 약간 캐리커처화해서 붙입니다. 그랬을 때 소송이 붙은 거예요. 에르메스 하지 마라. 우리는 이 제품 관리를 위해서 재고도 다 처분하고 재고 물량은 다 뭐 불태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브랜드의 명성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걸 왜 차용해서 편승하느냐. 그런데 1심에서는 에르메스가 이겼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국내 디자이너 기업이 이겼어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고 마지막엔 조정으로 끝났는데 결론은 에르메스가 사실상 이긴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편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기준들은 얼마나 독특한 고유성을 가졌는지인데 뉴진스와 아일릿을 대비해 보면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대비 영상들이 있어요. 춤,
뮤직비디오, 의상, 컨셉, 일단 멤버 수도 동일하고요. 뮤직비디오도 어느 한 부분에 이제 단체로 등장하고 처음에는 뭐 해가 비치고 이런 게 유사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 뉴진스만의 고유한 그리고 본인들의 노력과 투자의 성과물이라고 온전히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컨셉 자체가 그렇진 않다고 판단받을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되려면 또 그럼 뉴진스의 스타일은 그럼 100% 고유한 것인가? 네. 또 요 얘기를 물고 들어가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 시장에서는 불문율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그룹의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 그룹의 스타일을 바뀌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기존에 사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아, 없었어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정황이 있어서 노래를 베꼈다 이러면 이거는 뭐 법적으로 분쟁이 될 수 있죠. 근데 스타일을 베꼈다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느낌의 이 영역이잖아요. 논란 자체가 처음이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업계 내에서는 다른 회사에서 데뷔한 신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뭐 우리의 느낌을 차용했다라는 식의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이번에 왜 나왔느냐 이걸 갖고 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법적 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여러 가지 논쟁 지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민희진 대표가. 아, 이거는 찍고 가는 디딤돌이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혼 분쟁이 있을 때도 상대방에게 규책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나에게 더 유리하게 이혼이 되듯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분쟁을 만든 거 아니냐. 같은 모회사를 둔 어떻게 보면 형제 회사에서 나온 자매 회사에서 나온 걸그룹을 이렇게 대놓고 저격을 한다? 이건 이 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의문부호가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장윤미 변호사의 네. 진단과 우리 M장의 진단이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민석 작가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민희진 대표의 주장은 지금 아일릿을 방시혁 의장이 키웠어요. 예. 방시혁 의장이 키운 거는 아일릿인데 이 아일릿이 뉴진스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의상, 안무 뭐 이런 영역에서 카피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래 표절이면 명확한데 이미지 카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컨셉트는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게 사실 애초부터 뉴진스에 투자한 하이브의 권리로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어도어가 하이브의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니까 그렇죠. 네. 원 애초부터 저작권자는 하이브다. 하이브다는 거죠. 애초부터 투자처도 어도어 하이브로 자체가 하이브의 돈으로 설립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건 법적 영역에서 다룰 게 아니라 대중들의 판단에 맡기는 분위기인데 대중들이 볼 때도 이건 뭐 사람들마다 갈립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비슷하다는 점이 긴 생머리, 그다음 90년대 말 패션, 그다음 뭐 멤버 일부가 이제 안무를 할 때 허리를 돌린 다음에 긴 생머리를 쓸어 넘기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딱 보면서 이 팀을 보면서 느낀 게 98학번 같다. 라고 느낀 거예요. 왜 딱 98학번의 패션이 이랬거든요. 통이 넓은 청바지를 입고 98학번입니다, 이때 참고로. 긴 생머리가 유행을 했고 그러니까 딱 98학번의 분위기인데 근데 이 민희진 대표가 딱 그 학번이고 그리고 보통 이 팀들을 키운 사람들이 음악 프로듀서인데 민희진 대표는 비주얼 디렉터 출신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했고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고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사실 그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냐 이게 또 다른 문제고 사실 법적으로 보장을 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미지 메이킹 그렇다 쳐도 안무까지 카피를 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안무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안무는 안 되나요? 예, 안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악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안무 무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마이클 잭슨의 그 유명한 그렇죠, 빌리진. 이런 거, 예. 이런 것도 보면 안 돼요? 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강남 스타일을 떠올렸을 때 말춤을 빼고 어떻게 강남 스타일을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원더걸스가 거의 최초로 이제 미국에 진출한 걸그룹으로 평가를 받는데 텔미를 얘기할 때 그 복고 댄스, 복고 댄스를 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비의 깡도 사실 음악이 좋아서 유행을 했다기보다는 역주행을 했다기보다는 이 음악이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의 깡이 역주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안무에 대한 저작권을 보장하는 시기로 우리가 조금 논의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점차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AI가 카피를 해서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권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확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그럼 거죠. 답은 우리 네. 장유미 변호사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저작권이 있고 왜냐하면 저작권법에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밖에 연극 저작물이라고 했을 때요. 이제 무용이라는 게 대단히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됐는데 창조적인 변형이 있었다. 상당한 이 고유성 이것도 자기가 만들었다. 그리고 이 왜냐하면 춤만 추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들 아까 싸이 이제 말춤 이야기도 하셨지만 노래에 호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인이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만든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또 보호를 해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본질은 짚어주신 대로 아일릿과 그러면 뉴진스의 춤이 그 정도로 완전 베꼈다. 저작물을 침해했다라고까지 판단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근데 아까 M장이 이제 네. 좀 배경 설명, 구조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거기서 레이블 체제라고 하는 게 등장한 배경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취지에 따른다라면 정말로 컨셉이 비슷했다면 네네. 레이블 체제가 도입이 됐던 이유에 그건 반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 엔터 업계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데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이돌의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 입장에서는 되는 장사고 우리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니 자가 복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입장에서 접근을 한 거죠. 되는 물건에 더 투자해서 비슷한 물건을 또 만든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고 하이브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 들여서 만든 제품을 똑같이 내가 비슷한 걸 만드는 게 어떤 도덕적 문제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뭐 분쟁들이 나오는 것들 중에 뭐 무속 경영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카피캐스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엔터 산업의 특성상 이게 지분 구조로만 갖고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팬들에 의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여론조를 할 수밖에 없죠. 표절 문제를 제기한 게 민희진 대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이게 정당한 보상이냐 아니냐의 문제까지로 만약에 연결을 지으면 네. 혹시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정당한 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 네. 지금 내가 창출해낸 컨셉까지 가져가는 것은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는 혹시 이런 심정적 반로의 토로인 거죠. 가능성은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심정적 보세요? 토로라고 보고. 네. 근데 이제 제일 애매한 게 이 한 그룹의 성공에 비주얼이 차지한 그 부분을 정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그럼 18% 정도 줄게 네. 이렇게 된 거고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그걸로는 부족하고 왜 더 알겠습니다. 나가서 네. 내 자식과 같은 팀을 뺏기냐 네. 이렇게 반발한 거죠. 엄청 이제- 엄청 복잡하네요.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지분 구조 얘기를 수도적으로 할 수 없는 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되게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또 새길로 빠져서 마지막으로 지금 네.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요. 골목들 있잖아요. 족발 골목, 네. 보쌈 골목, 네, 네. 이건 뭐 원조, 진짜 원조, 찐찐 원조 이렇게 쭉 가잖아요. 예. 네. 레시피를 베끼잖아요. 네. 이것도 표절에 해당이 예, 됩니까? 인정된 적이 있어요. 판례가 있나요? 예, 대단히 많아요. 이런 게 왜냐하면 어떤 특정 고깃집에서 딱 그 쇠 모양으로 해가지고 고기를 구워주는 대단히 유명한 부산에 이제 갈비집이 있는데 거기도 분쟁이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이건 컨셉을 그대로 컨셉 따라했다. 표절이 성립이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 어떤 커피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층고가 높은 경우 그리고 붉은 벽돌, 흰색으로 큰 상호를 쓰는 그 컨셉을 그대로 차용한 인테리어 업체가 컨셉. 있었는데 그것도 인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네. 여쭤봤어요. 근데 그렇게 골목이 형성되면 어느 정도 악수 효과가 있고 그래서 더 이제 마케팅이 된 측면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관련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갑자기 조금 체감되는 게 확 오른 느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확 끊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비싸니까 조금 고민은 해보지 않을까. 계속 쓸지. 지난해 말 유튜브 프리미엄이 42% 넘게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엔 쿠팡의 58% 가격 인상까지 구독플레이션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미 일상 속에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한 번에 딱 끊어버릴 수는 없고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OTT를 이용을 하는 국민들한테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OTT 간 과열 경쟁 속에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돼 수익성이 악화되자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비용을 계속 이렇게 높이게 된다라면 소비자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콘텐츠의 품질이 소비자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인상률이 42%, 58% 이러면 너무 한꺼번에 확 올리는 거 아닌가요? 너무 심하게? 그렇죠.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OTT 서비스들이 가격을 올렸는데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원래 9,900원이었어요. 기본형이. 근데 지금은 13,900원. 40% 오른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보는 넷플릭스. 이건 원래 베이징 모델이 9,5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스탠다드가 13,500원. 그다음 프리미엄이 17,000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 42% 정도 오른 거고요. 네.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는 원래 일반이 1,450원. 그리고 iOS형이 14,000원인데 이건 왜 다르냐? 그 iOS는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시스템인데 이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 때문에 이 수수료가 비싸요. 그래서 그 비싼 수수료만큼 사용자가 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요 가격이 다른데 요것도 각각 14,900원, 19,500원 이렇게 43%, 알겠습니다. 3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거죠. 근데 세 분은 몇 개나 구독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따져보니까 한 8개 정도 되더라고요. 오, 너무 많네요. 아니 그렇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방송에서 네. 다뤄야 될 이야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특정 OTT에서 이제 방영된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를 하려면 구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가입하다 보니까 이번에 세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웬만한 건 다 가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구독료면 10몇만 원 나가는 거네요. 그러게요. 그 정도 되겠네요. 네. 우리 장변은요? 저는 2개 보고요. 네. 하나 정도는 막 한 달 동안 이용했다가 무료로 이용했다가 이제 탈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 플러스 알파. 보통 그 신경 써서 탈퇴하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잘하시나 보네요. 네, 지금은 보기. 우리 최 작가는? 저는 뭐 세 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넷플릭스 보고 그다음 축구 보기 때문에 스포티비 보고 네. 그리고 뭐 이 OTT는 아니지만 애플 뮤직 그다음 문서 저장 때문에 드롭박스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여기까지 이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다 이용을 했거든요. 네. 그거 다 끊었습니다. 왜? 아니, 근데, 왜냐? 안 보니까요. 근데 OTT 채널이 이렇게 많아요? 전 10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많나? 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쿠팡 플레이야 유명하고 뭐 네이버 플러스도 있고 티빙도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그런 것도 있었어? 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그 할 때 언젠가 구독료 올릴 거다라는 거 사실 좀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모셔놓고 네. 이제 기반이 형성이 되면 가격 올릴 거다라는 건 이미 애당초 예상이 됐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애초에 그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도 처음엔 공짜로 서비스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무튼 디지털 기반 사업자들은 초반에는 무료로 이제 고객들을 끌어 모아서 나중에 차츰 올리는 게 이제 수순인 거죠. 그 중간에 또 고객들 빠지면 덤핑 할인하고. 근데 아까 이제 세 분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등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고를 안 본달지. 광고를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광고를 안 보는데 프리미엄으로 가면 한 계정으로 몇 명의 사람까지 같이 볼 수 있느냐. 그다음 한 계정으로 몇 대의 기기가 동시 접속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 고화질 영상을 저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제 그 등급을 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 효과를 또 이중으로 누리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이제 이 소비자들이 제대로 뿌리난 이유가 가격 상승도 가격 상승이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이 공유 계정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이 태도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이거 공유해서 계정 친구들이 같이 보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오히려 넷플릭스가 나서서 그게 뭐 어때? 괜찮아. 구독자는 사랑입니다. 라는 태도였었는데 이제는 얼굴 싹 바꿔서 이제 이 계정 단속을 한다고 하고 게다가 이 요금까지 올려버리니까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크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럼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OTT 유목민이란 표현까지 나온대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른 게 너무 일단 체감되는 고정 비용이 올라가는 거라서 굉장히 많이 구독 해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전체 이용자의 한 4분의 1 정도는 2년 동안 3개 이상의 OTT를 구독 취소했다라고 지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인터뷰를 해보면 다 구독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거 유료로 가고 이런 건 너무 부담이다. 그리고 특히 젊은 층들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왜냐면 또 한 달 무료 이용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제 주변에도 그러면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여기 일시 가입을 했다가 집중적으로 보고 난 나오겠다. 이런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앞에 주제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승리 이후에 성공 이후에 지분 싸움에 들어간 겁니다. 이 컨텐츠 시장을 어디가 이제 어느 컨텐츠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의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래서 이제 OTT 연합이 있었습니다. 이 OTT 연합은 TV 방송사와도 경쟁했었어야 되고요. 극장, 멀티플렉스의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에 있었고 여러 가지 컨텐츠 적대 상대들이 있었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잠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OTT 시장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OTT 업체들 사이에서 이 잠식에 성공한 시장 내에서 누가 더 지분을 많이 가져갈 것인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거든요. 나중에 좀 이 경쟁이 이제 치열해져서 승자가 결정되면 다시 또 요금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니면 수익을 더 낼 수 없는 시기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OTT 플랫폼의 그 장르,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 스포츠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애니메이션도 따로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사실 OTT뿐만 아니라 구독 경제로 넘어가면 일단 음악. 사실 유튜브는 영상도 있지만 음악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그리고 여쭤보냐면 스포티파이도 그렇고요. 갑자기 사심이 들어서 시사는 없습니까? 시사는 진행자님께서 하나 런칭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뉴스 시사형에게 수건 사업이 컨텐츠 유료화잖아요. 네. 절대 안 돼. 미국, 영국의 신문사들이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 같은 신문사들이 지금 다 유료 서비스잖아요. 그나마 성공한 게 뉴욕 타임스 정도. 그 정도가 되겠네요. 아마 시사는 좀 팟캐스트에서 유료 컨텐츠들을 좀 유통시켰던 전례가 있었던.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그 후원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시불로 후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구독하는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독 경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OTT 업체들이 봤을 때 이 시사 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그게 군침이 날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계속 팔려야 되는데 시사는 시의성이 너무 강해서 그때 아니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왜 의욕을 죽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이 갖고 있는 또 시장이 있으니까요. 시사 쪽에 강자인 시장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하기도 쉽지 않고요. 시사야말로 열혈 충성 시청자와 청취자들이 존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오래 갈 수는 있죠. 근데 뺏어오기도 힘들고요. 근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분간은 이런 어떤 구독료 인상 추세가 계속 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이클상으로는. 이게 규율하는 법도 대단히 애매하고요. 사실상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많다라고는 해도 시장이 제한적이에요. 지금 참가하고 있는 사업자들이요. 그래서 독과점 형태로 사실상 운영이 되고 그렇다면 가격을 일시적으로 올려도 소비자들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좀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 규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반발 탈퇴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요? 반발 탈퇴도 제 주변에서 보면 오르면은 하고 저도 넷플릭스를 정말 뭐 사실상 대단히 저렴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다가 올리라고 하고 계속 안내문이 막 뜨고 하니까 이거 진짜 취소할까? 또 요즘 뭐 원하는 콘텐츠가 없어도 그냥 기계적으로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취소하는 거죠. 탈퇴는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일단은 탈퇴를 하기 때문에 OTT에서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수익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 고객자들이 내는 돈으로 회사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회사들이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불안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이 모델로 삼은 게 뭐냐면 쿠팡이에요. 쿠팡은 이제 그 와우 구독료라고 해서 그러니까 쿠팡 와우 구독료는 원래는 월 2,900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4,990원으로 2021년 12월에 올렸는데 그 이듬해에 2022년 말에 와우 회원수가 1,1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2021년 말에 900만 명에서 오히려 300만 명이 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은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이게 단순히 쿠팡 플레이만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쿠팡 와우로 가입을 하면 총알 배송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TT에서 쿠팡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느는 걸 보고 희망을 좀 품고 지금 가입자 수도 주니까 우리도 올려보자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플랫폼도 플랫폼 나름인 게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체 제작물은 없죠. 근데 이게 또 유튜브는 왜 프리미엄 서비스 구독료를 올리느냐 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유튜브는 자체 컨텐츠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구상의 거의 모든 컨텐츠가 모여 있는 백화점, 영상 백화점 같은 공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광고가 너무 많이 붙어요. 그래서 광고를 안 보고픈 욕구가 크고. 예. 근데 사실 구독 경제하면 원조는 신문 구독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신문 구독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붙었던 용어가 그냥 활자 중독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에 이제 그 특정 신문을 계속 구독해서 이제 그 받아보다 보면은 그 신문의 논조나 이런 거에 결국 동화되어 버리고. 아무래도. 그래서 끊지 못하는. 그래서 이건 이제 활자 중독이라고는 어떤 표현으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했는데 OTT에서도 이런 현상 비슷한 게 나타나나요? 저는 그런 분석을 본 적이 있어요. 김영하 작가로 기억을 하는데 문자 텍스트를 대체하는 게 이런 시리즈물, 영상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과거에는 문학이라고 해서 글자로 활자로 된 것들을 소비했는데 이를테면 뭐 소프라노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미국 드라마에서 깽단의 어떤 인생을 보여주고 상당히 화제가 됐고 이게 예술성도 높다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이게 본인은 문학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나레이션과 어떤 서사가 있고 이런 인생을 보여주는데 활자를 정말 다 대체하고 있는 부분들 넷플릭스의 시리즈물들도 그렇고요. 다른 뭐 서비스들의 어떤 부분들도 그런 것 같아서 아까 활자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대두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제일 큰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선 제일 처음에는 이제 문학에서 웹툰 시장으로 옮겨갔고 그 웹툰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웹툰은 지나치게 진지하거나 뭔가 심각한 주제를 논의할 수 없는 매체거든요. 만화이다 보니까 물론 심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상으로 넘어갔고 팬데믹이랑 그다음 젊은 층들의 그 소득이 줄면서 밖에 나가서 유흥을 즐길 수 있는 활용 재화가 떨어지다 보니까 집에서 싸게 즐길 수 있는 OTT에 좀 더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짚어야 되는 게 지금 OTT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은 독과점이 형성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난립하는 시대죠. 그렇죠. 난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가격을 줄줄이 인상을 해버리면 어느 시점에 가서 만약에 독과점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유튜브가 그렇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경쟁 상대가 없고요. 향후 10년간 경쟁 상대가 나타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유튜브 다음은 뭐냐 그랬더니 없다는데. 없습니다. 예. 그 다음 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그 가격을 올려도 사실 대체할 만한 다른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자들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죠. 그게 독점의 횡포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면 할수록 계속 현타가 오는 것이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유튜브가 정책을 바꾸면 거기에 휘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MCN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다 망했습니다.
아, 다 망했나요? 대부분이 망했어요. 아니면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쥐고 흔들고 살려주려면 얼마든지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OTT 같은 경우는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한데 네. 경쟁이 심할수록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질 콘텐츠를 만들어서 구독자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좀 약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경쟁이 심하면 가격은 떨어진다와는 정반대로 지금 나타나요. 네. 완전 유튜브는 독과점 체제고 그래서 법이 이게 또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법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도 사실상 부재 상태인데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뭐 이래서 이 법 추진이 되고는 있는데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아까 휘청 정책이 한번 바뀌면 거기에 참여자들이 그냥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약서 같은 걸 제시해라. 당신들 그 정도는 의무로 부과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쓰는 이 망이 상당히 많은데 불안정하거나 이런 걸 초래하더라도 사실상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망 제공과 관련한 서비스를 균질하도록 하도록 이건 강제해야겠다. 한국 정부에서. 이런 입법 논의도 있고 또 이게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갖고 있습니다. 워낙에 가입자 구독자들이 많으니까요. 이걸 대단히 소홀하게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더 큰 범위로 확대하면 OTT라고 하는 건 이제 구독 경제의 한 갈래잖아요. 네. 구독 경제라고 하는 이 현상은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더 넓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앞으로? 저는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좀 의문인 게 그러니까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구독 경제 모델의 최대의 단점은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사는 한 군데에 평생 지속적으로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관심이 있을 때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고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그냥 돈만 나가는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때 그 시기가 이제 길어지면 결국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해지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각종 OTT들이 이제 막 돈이 된다고 해서 막 창업을 해서 몰렸다가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입을 했다가 안 보는 모델들이 많아지니까 해지를 해서 결국은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 구독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요. 네. 소비자가 주니까 지금이 바로 그 시기고요. 이러면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여긴 비싼데 볼거리가 없네. 그러면서 이제 일부 사업자의 도태가 일어날 거고 결국은 메가 사업자 한둘만 살아남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때 그 메가 사업자들끼리의 경쟁으로 인해서 만약에 담합이 없다면 그거는 이제 시장을 감시를 해야겠죠. 그때 가격 현실화가 올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배달 서비스와 비슷하다고 보고. 그렇죠.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그래서 과연 이 구독 경제 프로그램이 20년, 30년 후에도 주요한 경제 모델로 자리할지는 미지수라고 보고요. 오히려 과거처럼 단품 경제, 제가 만든 말인데요. 단품 경제 시기가 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뭐 좀 되게 엉뚱한 얘기긴 한데 가장 큰 일례로 우리가 사실 구독 경제를 옛날부터 했어요. 가장 큰 예가 월식사입니다. 월식사. 올해 그것도 있고 이제 렌탈 같은 경우에서 뭐 정수기라든지 뭐 렌탈 같은 경우도 구독 경제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월식사를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고 매일 와서 먹으니까 지겹잖아요. 이제 장부에 이제 이름 적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안 먹게 되는 그건 거죠. 옛날 얘기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달에 뭐 몇만 원에 매일 먹으면 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겨워서 안 먹게 되고 물리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손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싼 거죠. 그래서 요즘은 월식사하는 식당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습성이자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때 유행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한때다? 그거는 그건 얼마가 갈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콘텐츠 시장에 한정이 된 말씀이신 거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요. 구독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느냐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코로나가 키웠습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다 보니까 집에서 모든 걸 즐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OTT도 집에서 보게 되고 유튜브도 더 많이 보게 되고 시장이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는 시장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장이 다시 크려면 팬데믹이 다시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쪼그라드는 시장 속에서 수익률을 가져가려면 구독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아까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강자 둘, 셋 정도만 남는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약간의 이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영화에 빗대면 그러니까 그 관객이 많이 몰리는 영화의 개봉관을 몰고 네. 그러니까 별로 어떤 예술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상업성은 별로 없는 영화 같은 경우는 뒷전으로 밀리는 네. 이게 OTT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어차피 네. 돈 되는 네. 컨텐츠 위주로 가게 될 것이고 네. 돈 되는 거에는 컨텐츠에는 트렌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시대적 트렌드라는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다양성이 거세되어 버리는 결과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선택지가 더 좁아져 버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네. 완전히 취향 같은 것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딱 맞춤형 그런 뭐 제작물을 만들어내니까 그 부분이 어떤 활성화나 문화예술계의 풍성함과는 또 거리가 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사례가 이미 우리 근처에서 아주 가까운 예로 존재합니다. 멀티플렉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멀티플렉스가 생기면서 영화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표적 콘텐츠가 멀티플렉스에서 영화 보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경쟁 콘텐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좁아졌죠. 가격은 비싸졌습니다. 가격은 다시 내려갈 수 없죠. 네. 그리고 여기는 몇 개 큰 배급사나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들이 멀티플렉스를 잠식해버렸습니다. 이미 비슷한 사례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가 상승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서 사람들이 지출을 하기 꺼려지면 당장 필요한 것에만 지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OTT를 좀 줄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약간 오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외출 자체가 공포가 될 수준으로 올라버린다면 오히려 OTT가 더 승승장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OTT도 소비자를 봉으로 본다. 결론은 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언젠간 철퇴를 맞는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내가 호갱이 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네. 이거를 강구할 때가 됐다. 네. 네. 소비자 주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네. 이걸 강구할 때가 됐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슬기롭게 구독료 낮추면서 여러 개 보는 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